네. 질문이 없으신데, 네. 댓글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유튜브에 댓글 같은 걸로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모르는 거 알아가면서 이제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기업에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좀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안 해주시면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그 다음 발표의 내용 말씀드려볼 테니까 네, 그 뉴클리어 세이프티하고 메디칼 부문의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는 이제 약 40% 정도가 이제 그 원전 부문이라고 할 수 있고 60% 정도가 메디칼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45%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분야가 이제 앞으로 정말로 커나간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비중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그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 말씀드려볼 테니까 Q&A 이어서 해주시면은 이따가 모아가지고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LTO 투자관인데 저는 이제 저희가 가치 투자를 표방한다라고 하려면은 확률 게임에 있어가지고 물론 100%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이제 홀짝 도박보다는 이제 100%에 더 가까운 그 투자 대안에 투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투자하면서 시장의 상황이 기본적인 내재 가치를 무시하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는 단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이즈가 서로 상쇄되어가지고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사전에 예상했던 인과관계 고리가 약해지거나 변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이 75%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 그 이유는 100%하고 50% 중에 50%에 더 가까우면 안 된다라는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좀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확률이 75%보다 더 낮은 이벤트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님도 엄청나게 높은 허들을 넘길 바라면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허들을 쉽게 넘는 소위 말하는 잽을 날리는 투자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에만 스윙해도 충분한 게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비추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티오 커버 기업들이 좀 가슴 아프게도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충분히 높은 확률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외국가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배달업의 본질은 로컬 커머스입니다. 전국적인 점유율은 큰 의미가 없고 이미 진출한 지역에서 충분한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걸쳐가지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쿠팡 이츠나 아니면은 뭐 다른 카테고리의 확장 같은 거를 좀 추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달업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 지역에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이제 소비자, 그리고 배달 기사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그 지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전에서 세종까지 이제 배달을 시켜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에 있다라고 하면은 세종에 있는 그런 배달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대전까지 확장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달업의 본질은 로컬 커머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투자 근거는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로컬 커머스를 잘 구현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다른 국가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진출한 지역에서 충분한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은 그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선순환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값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음식 배달 카테고리 하나로 과반의 점유율을 이미 확보했고, 여전히 경쟁사에 비해서 더 빠르게 매출을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정화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시스템은 아마존조차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무형자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 침투율은 전체 음식 시장 대비해서 아직도 한 자릿수고, 음식료 배달 서비스 침투율은 한 자릿수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유기적 성장 내러티브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경쟁 구도는 이미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성장주의 수익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26년 한 해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성장으로 대신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최소한 75% 이상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중국 AI 밸류 체인에 대한 스터디가 조금 더 큰 확신을 저한테 제공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신창 정책에 따라서 내재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기업인 텐센트와 바이트댄스가 고객사와 함께 몽고DB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나 국산화 행정 지도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결국 인센티브 중단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몽고DB 활용이 낮다라는 중국 시장의 판단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관계형 DBAS로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은 추론 결과 도출에 더 많은 연산이 요구될수록 더욱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가 소프트웨어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성능을 내는 경쟁 DBAS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몽고DB가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쉽게 빼앗아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DBAS 시장 전체의 성장률인 약 20%에 비해 더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점은 75% 이상의 확률로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리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사임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지금까지 CEO가 플랫폼 확장에 있어가지고 많은 기여를 한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기여를 한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리토스는 다수의 물류 공급자가 소비자를, 그리고 소비자가 물류 공급자를 서로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근거는 점차 가속화되는 매출 성장입니다. 4분기에 일회성 매출 감소 예상으로 가이던스가 소폭 감소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서로의 유인한 구조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심지어 CEO가 나가더라도 이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많은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 공급자의 매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 이것이 CEO의 존재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RX에서 비만 치료제를 싸게 공급한다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뉴스다라고 평가되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스가 제공하는 가치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닌 소비자 편의성이다 라는 점에서 여전히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나 성기능 개선, 호르몬, 수명 연장 같이 힘스가 핵심적으로 제공하려는 약제들은 트럼프 RX에서 표방하는 기본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근거로 미국 내 시장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캐나다나 유럽, 호주 같은 신규 국가에서 미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의심하는 주주들이 이탈하면서 생기는 가격 하락을 견디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분 추가 확보에 활용한다면 좋은 날이 올 수밖에 없는 투자 대안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능력 있는 설계사들이 더 폭넓은 보험 상품을 판매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독립지위를 희망하는 구조다라는 것은 변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는 독립지위 중에서도 가장 큰 선도기업이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높여달라고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던 3년 넘는 기간 동안 어느 보험사나 외부 기업들도 이 구도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경쟁 구도가 뒤바뀔 가능성을 25% 미만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습니다.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토모큐브의 2세대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은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로 상당 기간 동안 보호되는 BM입니다. 이게 적어도 2030년대 중반까지는 유지된다라고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기술 혁신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것 중에 실리콘밸리에서 맞춤형 아기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높은 지능 지수를 가진 배아를 선별해서 시험관 시술에 활용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소 으스스한 뉴스이긴 하지만 토모큐브 주주라면 이런 기술 발전 뉴스를 접할 때 성장의 근거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인류를 이끄는 종착지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알 수는 없지만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75%그 이상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려고 오늘의 LTO 라이브 주제를 선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내재가치, 충분한 확률적 근거를 결여하고 억지를 부리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자들의 말로는 항상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25년 말 현재 국민연금이 그런 투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가 되는 이유는 이제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잘못된 정책 지침에 근거해서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그 투자에 따라서 나타난 국민연금 손실은 미래 세대의 연금 재원 부족,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결정이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행복은 현재
정치인들의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 세대의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기적인 미래의 한국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집단, 노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비극은 정치인과 노인 인구의 코드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 완화적 통화 정책이 점차 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는 결국 원화 가치의 하락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희소성이고, 하지만 비양심적인 정치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노인들의 뜻대로 운영되는 정부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고려하지 않고 방만하게 원화를 사용합니다. 최근 10년간 예산은 2017년 400.5조 원에서 2026년 704조 원으로 약 76%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 이자율은 미국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200억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아져 버린 국내 주가 지수를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은 이제 보험료를 원화로 받잖아요. 그거를 해외 투자에 많이 써야 이제 수익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데 해외 투자 비중을 그래서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거를 종합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환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억지를 부립니다. 확실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정도의 환율 개입을 할 주체가 국민연금 외에 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입에는 당연하게도 비용이 수반됩니다. 자연스러운 환율로 획기하게 되었을 때 파생상품 구매 비용이 발생하면서 그 실물로 만약에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만큼의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책임은 미래 세대가 집니다. 어떤 사람은 BIS 비율, 기업들의 해외 부채 가치 산정 기준이 연말 환율이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을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드는데 이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연말 환율만 조정하겠다라는 의도이고, 제가 원화를 들고 있는 외국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인위적 조정의 피크인 연말 종가에 원화를 대량으로 매도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율 조정에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치명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임 파산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인위적으로 낮아진 환율 수준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는 너무나도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게다가 수익난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면세 혜택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종가를 원화로 매도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바를 한번 공유드려보고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코멘트나 Q&A 주시면은 아까 질문해 주신 거 종합해가지고 답변 드리고 오늘의 라이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